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의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시간 동안 하는데, 사실 뭐 여러분 2시간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사실은 스마트 도시를 제가 이 한양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1년을 가르쳐도 못 가르쳐요. 1년을 애들이 저한테 배워도 스마트 시티를 못 해요. 그만큼 양이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2시간 들으니까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는 방법은 못 가르치거든요. 그냥 대충 할 수 없이 이렇다라는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는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사업 모델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업 모델은 저하고 나중에 상의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거나 또 사업을 추진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스마트 도시를, 스마트 도시는 전 세계가 난리예요. 전 세계 어느 지자체, 어느 나라, 안 하는 나라가 없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스마트 시티 4.0이라는 단어를 여기 붙이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 4.0은 4차 산업혁명의 이노베이션 시티 해가지고 좀 혁신적인 도시. 이제 스마트 시티는 너무 자꾸 박근혜 정부에서 크리에이티브 시티 했는데 그런 거 다 싫으니까 이제 이노베이션 시티 해가지고 일단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 하기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도시하고 관련돼서 사람들의 관심 있는 데가 두바이, 그죠? 두바이 하게 되면 좀 뭐 최신 건물들을 갖다 워낙 많이 했고, 또 그 옆에 있는 마스다를 하게 되면은 얘가 그런대로 글로벌 어텐션을 받았어요. 세계적인 관심을 끈 이유가 뭐냐면 탄소 제로란 말을 해버렸거든요. 탄소 제로 도시, 말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자체가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쳐다본다는 얘기는 모든 지자체가 일단 관심을 끌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거든요. 저 탄소 제로 도시는 말 그대로 도시에서 화석연료를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거죠. 정말 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우리 여의도 정도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 크기이지만은 자, 지금 화석연료가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여기 보면은 탄소 제로, 쓰레기 제로는 필수적이고, 이 안에서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뭐 교통, 지속 가능 교통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자, local and sustainable food에서 음식에 대해서 사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또 이제 어떤 자연 동물들, 자연 그 환경적인 거, 요런 걸 갖다가 도시 컨셉으로 잡았다는 데서 이전 도시 컨셉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대로 뭐 볼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도시 하면은 일단 마스다라는 게 탄소 제로에서 성공적이었다. 자, 그럼 뭐 이거에 잘 됐고 못 됐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떻게 됐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많이 하셨어요. 그죠? 저와 함께 사물 인터넷 많이 하셨는데, 중국을 보면 지금 사물 인터넷 허브 도시. 정말 중국이 제가 좀 환장하겠는 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7기, 8기 때, 여러분이 22기잖아요. 7기, 8기 때 중국의 실질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중국의 최고 실력자하고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저희 기술에 대해서 놀라 자빠졌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물인터넷 허브 도시까지, 사물인터넷 도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사물인터넷 시범 서비스만 도입한 도시만 몇 개 하고 있지, 사물인터넷 도시는 대한민국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사물인터넷 도시를 한 150개를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예산 규모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뭐 도시 하나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세종시다. 세종시 하게 되면요, 실제 그 공공 기반 시설하고 민간 합치면 약 20조 정도 되거든요, 도시 하나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하고 이제 단위가 틀려지죠. 그런 거를 하나 잡아왔다고 하면은 얘기가 끝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든 간에 중국이 앞서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자, 사물 인터넷 도시니까 사물 인터넷 하게 되면은 무적되고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 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죠.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구글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고, 삼성전자는 껍데기고, 요즘은 반도체 때문에 신나는 거고요. 근데
스마트폰의 플랫폼처럼 도시의 플랫폼, 이거 잡으면 전 세계 지자체 도시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I4 인더스트리 4.0 이노베이션 시티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고,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평택도 브레인 시티라고 하고 있고, 창조도시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자, 평택이 이렇게 하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 뉴욕이거든요. 뉴욕. 예, 뉴욕인데 뉴욕 하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 세계적인 도시인데도 얘들이 지금 표방하는 게 제2의 실리콘밸리, 동부의 실리콘밸리, 이걸 표방하고 있어요. 뉴욕이라는 그 정치 경제 중심이면서 문화예술 중심이면서도 실리콘밸리를 표방하고 있다. 지금 뉴욕인데 뉴욕 주립대인데 캠퍼스에 반도체 해외 삼성 인텔이 돈 들고 찾아서 입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스마트 도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됐어요? 1850년대에 디트로이트 인구가 얼마였었어요? 1850년대에 디트로이트 인구가 200만이었었어요. 자동차의 중심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뱅크럽, 파산됐고, 시민 숫자는 200만에서 지금 80만으로 줄었죠. 자, 그럼 우리가 서울이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가 얼마인데 그게 반으로 줄어든다. 도시 망하는 거죠. 파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스마트 아니다. 결론은 뭐예요?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경제가 살고 창업이 살아있고 이런 도시가 바로 가장 중요한 현대의 스마트 도시다라고 하면서 그런 도시를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도시보다는 여기서 이제 창조 도시라고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시티라고 이름을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전 정부에서 창조자를 썼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안 쓸 것 같죠. 그죠? 제가 봐도 안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노베이션 시티라고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고요.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밸리 하게 되면 신성 열풍이다.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뭐, 대한민국의 웬만한 대기업, 웬만한 뭐 중소기업에서도 잘 나가는 중소, 중견기업은 실리콘밸리에다가 연구소 갖고 싶어 하고 진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도시가 살아날 수밖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자체를 어떤 컨설팅 한다든가 입체 도심 재생, 어떤 기존 도시를 재생시킨다고 할 때 실리콘밸리가 하나의 모델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에 베트남에다가 첨단 도시를 수출한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그냥 뭐 1억, 100억, 1000억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도 보셨잖아요. 조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에서 여러분들 어떤 첨단 신도시 개념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내용을 보시면은 이 그래픽 반도체 1위하는 엔비디아가 바로 알파고에 관련된 그 GPU를 다 집어넣은 회사죠. 이 엔비디아는 이제 삼성이 다행히 M&A 했고요. 얘들 회사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 회사가 이건데 가상현실로 일조량을 다 체크해서 채광창 적수에 배치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고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스마트 건물 개념으로 이와 같이 설계했다는 말이 있고요. 제가 지금 보셨다시피 뭐 모든 전 세계 IT 기업들은 자 실리콘밸리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지자체가 만약에 실리콘밸리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많은 얘기 하거든요.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050년까지 20만 명 규모 신도시가 1,300개 이상 필요하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년 325개씩 40년간 건설한 물량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스마트 도시의 플랫폼 하나만 완벽하게 구축하면은
이걸 석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 난리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걸 안 하고 그냥 사물인터넷 서비스. 대표적인 게 부산이 사물인터넷 도시가 아니고 부산은 해운대만 사물인터넷 시범이 되는 지역으로 돼 있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서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사동에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되고 몇 군데 서비스만 된 도시 전체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국가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보셨다시피 2015년이 지났는데 320개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돼 있으니 이걸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저희 나라가. 또 중국은 또 이게 좋은 게 뭐 좋다기보다는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2010년도쯤에 얘들 신도시 이렇게 난리치면서 중국 공산당의 건설 쪽에 제일 높은 분들이 한양대학교에 찾아와서 딱 8시간 수업을 다 들었어요. 대한민국 국토부 건설부의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수업 듣는 거 없거든요. 와서 지금 이 수업 와서 들으라고 제가 사실 몇 번 이메일 보내요. 이거 중요한 수업이니까 차관한테도 제가 보냈고, 왜? 제가 지금 국토부 스마트 도시 전문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관님이 알아야지 이걸 주제를 하잖아요. 오라고 해도 물론 바쁘죠. 아무리 바빠도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안. 중국은 이렇게 해서 저한테 8시간 수업을 듣고요. 이 친구들 술 먹으러 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제 8시간 이 친구들 이 수업을 하고 저녁 때는 이제 저녁 먹으면 술 한잔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바로 일본으로 가더라고요. 일본으로 가서 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별해야지 그 나라가 살아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데서 조금 약한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이제 다른 나라 갔을 때 MOU 맺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신도시는 필요하다는 걸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자 4차 산업혁명 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자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스마트 도시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4년도에 UCT가 시작됐죠. 유비퀴터스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유비퀴터스 개념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정보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도시. 그게 바로 이제 유비퀴터스 도시 UCT였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도시, 쾌적한 도시, 안전한 도시, 뭐 그런 도시를 설계하겠다고 했는데 그래 놓고 실제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죠. 그게 UCT였고,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한 도시 해놓고 2004년도에 원격 진료, 지금도 안 되는 원격 진료가 그때 더 안 됐죠. 그러니까 개념은 멋있게 잡아놓고 실제로는 하나는 안 되는 도시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까먹었죠. 그죠? 이제 그게 문제였었고, 여러분 공부하신 대로 UCT의 핵심은 센서가 돼야 되는데, 센서가 작동도 안 됐고, 인증도 안 됐고, 더 중요한 거는 통신 인프라가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휴대폰 통신 인프라는 됐지만은 무선 통신 인프라는 안 됐기 때문에 얘들 센서는 다 무선 통신이잖아요.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그 무선 그 통신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UCT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자, 근데 그 다음에 도시에 이제 그 다음 정부가 MB 정부가 들어오면서 유비퀴터스는 정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 특징에 의해서 싹 없애버리고 녹색 성장을 치고 나오셨죠. 그래서 녹색 성장을 하면서 그린시티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UCT, 유에코시티 하다 유그린시티로 바꿔서 좀 유비퀴터스와 그린을 좀 합쳤는데 정부 정책은 합치지 못하고 녹색으로만 나갔죠. 그래서 녹색의 대표적인 도시가 정부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데 강릉이에요. 강릉이 이제 녹색 도시로서 그래도 정부 혜택을 좀 많이 받아서 녹색 도시 개념을 갖고요. 그런데 이게 잘 하려다가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권 가격이 뭐 200불, 300불 하다가 뭐 20불, 30불 떨어지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녹색 성장 개념의 스마트 시티인 그린 시티는 자연히 이제 사그러지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창조 경제하면서 사물 인터넷이 뜨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물 인터넷 도시에서 IoT 시티가 2012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시티 1.0은 UCT, 2.0은 그린 시티, 3.0은 IoT 시티가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자, 우리가 이제 2016년 이후에
우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또 다른 개념이니까 도시 개념을 바꾸자라고 해서 저는 지금 새 정부한테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시티인 이노베이션 시티, 약자로 II가 있어서 ICT라고 해서 저는 이건 스마트 시티 4.0이다 라고 해서 도시 개념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UCT도 아니고 그린시티도 아니고 IoT 시티도 아니고 그걸 다 합해놓은 여러분이 공부하신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도시. 전혀 개념이 패러다임이 다르거든요. 자, 그게 뭔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도시공학 하게 되면은 도시 설계나 하게 되면은 거의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도시공학과 나오신 도시공학에서 박사하신 분들이 거의 해석 설계하고 하시죠. 근데 저는 뭐 보셨다시피土木공학과에서 구조를 전공한 사람은 도시 전혀 모르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도시공학과 나오신 뭐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좀 한다는 스웨덴 쪽에 스웨커라든가 이분들이 보면은 이 도시공학과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IT를 죄송하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혀 선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도를 해도 저분들이 따라올 수밖에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하신 경원대 뭐 이원종 교수란가 서울대 최박준 교수란가 다 저한테 이걸 다 들으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교수의 교수다 해서 교주라고 부르죠. 그분들은.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엉터리 교주라고 하고요. 교수님들은 저를 교주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지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공부하셨는데 도시에 들어가는 교통 문제, 빌딩 문제, 주거 문제, 에너지 문제, 모든 인프라 문제, 모든 자원 문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인프라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도시 속에서 사람들의 행복, 도시 속에서 경제, 도시 속에서 안전, 이게 살아있는 도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으로 살아있는데 도시에서는 어떻게 될까? 생산이 살아야 돼요. 생산이 산다는 얘기가 매뉴팩처링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기가 살아야 되고 사람의 돈이 살아야 되고 사람의 행복이 살아있는 도시가 바로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시티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 말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구축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구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런 철학적으로 행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철학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게 해줄 것이냐, 어떻게 일자리를 찾게 해줄 것이냐,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할 것이냐. 근데 스마트 시티 개념을 여러분들 어느 나라 가도 그런 걸 스마트 시티에 설계하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뭐 서울대 가서 도시공학과 찾아봐도 그분들 스마트 시티에 일자리 설계한다 이런 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시티인데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 문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스마트 시티예요? 그건 기본으로 되고 인프라가 스마트해져야죠. 자, 그런 개념의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것이니까 자, 어떻게 될까?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도시에선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시설과 인프라, 사람과 공간이 네트워킹 되죠. 네트워킹 돼서 데이터가 다 모여지고 데이터가 변해져 가지고 이제 도시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해피니스라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보스에서 나온 대로 도시의 모든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찰스 슈왑이 그런 대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분이 나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원조잖아요. 찰스 슈왑이 세계 경제포럼 회장하시는 분. 대한민국의 지금 4차 산업혁명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개념적으로 산업이다, 제조다,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이상한 말만 하시는데 그래도 그분은 사회 시스템이 전체가 혁신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이다라고 제대로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시의 모든 문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풀 수가 있고 그걸 도시에 녹여내자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방법론적인 건 좀 생략을 하고요. 어떻게 됐건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문제, 경제 활성화 문제, 이코노믹 디벨롭먼트가 돼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삶의 질, 행복의 질, 교육의 질, 일의 질이 뭐 성공적으로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면에서 지속 가능성. 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 드론, 3D 프린팅, 기타 등등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바로 여기 써 있는 요거죠. 걔들이 해주는 거는 예측을 하는 거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우리 도시가 뱅크럽이 된다. 또는 재난이 온다. 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 어떤 붕괴가 일어날 것,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 도시 내에서 지가 예측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피하기 싫어도 여러분한테 택시가 자연히 가가지고 여러분이 대피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도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되게끔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설명하려면 한 3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스마트 인압하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스마트하다는 거 좋아하시네. 자, 그래서 뭐 전에 배우신 대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기술에 의해서 이제 스마트 도시에 얘들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교통 인프라, 스마트 도시에서 교통 인프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선 2년 후만 보더라도 이제 무인 자율 자동차 나올 거 뻔히 알고 지금 화성시에서도 지금 시범 도시 하고 있는데 자, 한 5년 후, 10년 후에 다 프라잉 카죠. 당연히 드론 택시고요. 다 하이퍼루프가 땅속에서 시속 1200km 갈 거 뻔한 거고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지금 인프라를 그렇게 안 하면은 다 중복 투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도시 개념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 트렌드를 같이 우리가 혼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비콘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물과 여러분이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시에서 모든 정보를 여러분이 비콘을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는 비콘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사물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나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성을 즐길 수 있는 인성을 고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개념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 자, 이런 도시는 ICT라고 제가 했고 Think Brilliant를 해서 도시 스스로가 똑똑하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도시가 제가 생각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든 간에 그 목적 원하는 건 뻔해요. 본인의 행복이고 만족이거든요. 그 행복과 만족이 자기 환경에 따라서 돈을 원할 수도 있고 직업을 원할 수도 있고 학력을 원할 수도 있고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능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가 되겠고요.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도시의 모든 인프라와 서비스와 모든 가치를 갖다가 동기화시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번에도 CPS라는 단어를 썼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얘가 동기화 시켜줘가지고 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주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도시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도시에서 이제 도시니까 인프라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까도 보여주신 이런 프라잉 카가 이제 또는 뭐 드론 택시가 저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프면은 당연히 스마트폰에 가상 닥터, 가상 간호사가 나와서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인프라에 의해서 지켜주고 필요하면은 이제 3D 프린터가 여러분한테 음식을 섭생을 지도해주고 이제 식물고기가 나와서 뭐 당뇨병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인프라 자체, 프로덕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프로덕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비스와 정신적 가치, 밸류 서비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합쳐서 이 프로비스 개념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도시 설계할 때 모든 프로덕트, 제품이 됐건 인프라 시설이 됐건 얘든 프로덕트잖아요. 이 프로덕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덕트가 여러분한테 어떤 서비스를 같이 줄 것이냐 그걸 합해서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도시 설계에서는.
그러니까 프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게 되니까 도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항상 공존하는 도시.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지하철이다. 그건 지하철 하드웨어인데 지하철은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쾌적한, 신속한,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있고 이동을 왜 하느냐? 자기 비즈니스 또는 학업, 뭐 이목 또는 관광, 이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같이 달성하게끔 프로비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생각해야지 여러분이 애플과 구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하철이다, 철도다, 교량이다 이 생각만 하면 죽어도 지금 애플, 구글, 뭐 일론 머스크 제가 볼 때 요즘 제일 난 친구가 일론 머스크죠. 자, 일론 머스크 머리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제품과 전략에 어떻게 녹아들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모든 도시 공간에서 스마트하게 만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여기에 도입이 되면은 이것이 똑같이 가상 공간, 가상 도시가 생겨나죠. 가상 도시에서 이제 사이버 월드지만 이 사이버 월드는 클라우드 공간상에서 자, 클라우드라는 가상 공간상에서 전 시간에 공부하신 대로 모든 제품과 시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 안에 다 존재하죠.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실제 공간, 현실 공간에 있는 제품 시설 공간과 동기화 시켜주죠. 동기화 시켜서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해서 하나가 돼서 진화가 되는 거죠. 그게 CPS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은 자, 그 CPS가 돼가지고 결론은 이 가상 공간상에서 가상 도시 내에서 여러분의 목적하는 다 여러분의 의도를 분석하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대응을 해주죠. 대응을 해가지고 실제 공간으로 와가지고 여러분의 스마트폰 또는 인베디드 시스템 또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드리고 만족하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주게 되는 자, 이런 개념으로 도시를 설계한다라고 보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개념이 지금 말씀드린 데 있습니다. 도시에 많은 시설과 장비들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자, 스마트 파킹도 해야죠. 자, 쓰레기 처리도 스마트하게 해야죠. 자, 길거리에 가로등도 다 스마트하게 해야죠. 교통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레벨을 이 안에 이제 무수히 뭐 수백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현실 공간에 필요한 서비스들이고 현실 공간에 필요한 서비스인데 자, 그럼 이 현실 공간에 또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갖다 수거한다든가 또는 뭐 여기 버스를 이용하는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저는 이제 이 ICBM은 여러분이 공부하신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에서 인공지능의 약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약자로서 저는 요걸 썼고요. IoT 다시 IoT 클라우드도 쓰고요. 클라우드 플러스 CPS예요.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B는 빅데이터 쓰면서 블록체인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앤 블록체인. M은 머신러닝을 쓰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쓰면서 모바일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ICBM 하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 일단 피지컬 인프라가 형이하학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자, 교통에 대한 인프라. 자, 형이하학적인 시설이에요, 시설. 일단 교통 인프라, 자, 철도, 지하철, 택시, 버스 다 이거 교통 인프라잖아요, 그죠? 교통 인프라. 자, 상수도 공급 이거 안 되면 도시가 안 되죠, 그죠? 자,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하수 문제, 웨이스트죠. 그 다음에 도시의 중요한 에너지 문제, 자, 이 미세먼지, 환경 문제, 수자원 문제. 자, 이게 형이 화학적 인프라로서 저는 인더스트리 4.0의 ICBM 개념으로 뚝 들어와서 설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설계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이 개념을 설계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설계하는 건 시설이고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형이 상학적 인프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피지컬 인프라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ICBM의 메타피지컬 인프라 하면 형이 상학적 인프라로서 psychological satisfaction, 정신적으로 도시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신적으로 치유를 주고 정신적으로 위로를 주고 정신적으로 만족을 주는 게 도시의 궁극적 목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행복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지도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선거 때만 국민을 모시겠다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대통령은 노예거든요. 사실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올바른 지도자, 패트리오티즘 같은 것, 또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일자리, 지금 정부도 올바르게 이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일자리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바꾸는 거 중요한 거 아니죠. 그건 아닌데, 자, 일자리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쉐어링, 우리가 이제 모든 걸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건 정말 중요한 정신적 가치잖아요. 이거를 도시에 저는 설계에 반영하자는 거죠, 이거를. 자, 그래서 형이 하학적 인프라, 형이 상학적 인프라 두 개로 존재해가지고 이제 도시 설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자, 여러분 제가 토목과 교수인데 세계 최초로 이제 자본주의 5.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자본주의 4.0까지 나왔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대 총장이셨던 정운찬 총장이, 정운찬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자본주의 4.0. 자, 동반성장, 이익공유, 그자, 그분 주장이 그거였었거든요. 저는 그거 듣고 나서 웃기지 마라. 그때부터 그분하고 뭐 공개적으로 좀 공격을 했는데, 민주주의 경제, 자유경제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업을 하는 거거든요. 돈은 최대한도 벌고 나서 그거를 미국처럼 기부를 하는 게 올바른 거지, 벌기도 전에 그 이익을 공유해라? 동반상생하지. 이거는 저는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최대한도 극대화시켜 벌게 해놓고 이거를 올바로 쓰게 하는 제도가 중요한 거지, 지금 그거는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은 자본주의 4.0이거든. 이익 공유하는 게.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5.0을 제가 만들었고요. 왜 자본주의 5.0이냐?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 경제의 가장 큰 주체는 생산과 소비잖아요. 생산자, 소비자인데, 생산자가, 자, 생산만 하더라도 로봇이 들어왔잖아요. 무슨 생산 기계가 어디 있어요? 3D 프린터가 들어왔는데, 소비자, 인공지능 로봇이 도와줘요. 자, 생산과 소비 개념이 다 틀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 이론 제가 볼 때 다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지금 생략하겠는데, 모든 부분에 경제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가 변했다면 그 이론은 다 틀린 거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 5.0에서는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능하면은 이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자기 이익을 가지고 남을 도와준다든가, 또 자기가 여유 있는 뭐 기술이 있다든가,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든가, 여유 있는 뭐가 있으면 그거를 공유하는, 자, 지금 공유경제 기반의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저는 자본주의 5.0을 만들어서 그거를 도시에다 이제 적용을 시키거든요. 인더스트리 4.0 이노베이션 시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 개념이 틀려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의 우리가 키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제 도시 시민들의 역할이 기존과 틀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롤에 의해 가지고 도시 개념, 자본주의 개념이 바꿔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과에 좀 제 연구실에 경제과가 지금 들어와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연구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시를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거 시간상 다 설명하기 시간이 아깝고요. 자, 이런 도시들 어떻게 될까? 셀프 러닝. 도시의 데이터가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리질리언스 1위. 이게 돼야 되는 도시죠. 자, 그런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셨다시피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 2.0이 뭐냐면요. 웹 1.0,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쓰는 거 들어가서 인터넷 하시죠. 그 웹 1.0이에요.
웹 2.0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양방향으로 하는 것이 웹 2.0. 그걸 소셜 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건 웹 2.0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양방향으로 공유하면서 거기 또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으면은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데 또 추론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데이터로부터 뭔가 지식, 생각, 새로운 것을 찾아내면은 웹 3.0이 됩니다. 그걸 시멘틱 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이 어디까지 해주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웹 4.0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웹 4.0은 인텔리전트 웹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웹 자체에서 서버가 그 안에 들어온 모든 데이터, 여러분이 쓴 이메일, 여러분의 사진을 지가 알아서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인텔리전트 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도시들이 바로 도시 설계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모든 생태계 시스템이 도시 설계에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도시를 설계하게 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이런 도시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이제 CPS 개념에서 똑똑하게 지가 동기화되고 분산화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이제 형이 상학, 하학,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자, 뭐, 거기서도 이제 개인적이 있고 공공적인 게 있거든요. 개인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맞춤형 건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여러분의 건강을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이지, 아픈 다음에 암을 갖다가 스마트하게 치료해 준다는 4차 산업혁명의 헬스케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게, 그러니까 암을 갖다가 미리 예방을 해줘야죠. 걸리지 않게끔. 자, 그런 것들이 뭐 전주에 여러분이 수업하신 내용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가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가줘야 되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공유경제 기반에서 정말 희생도 했고 봉사도 했고 나눴는데 박수치고 끝나면 아무도 그 행동 안 해요. 여러분이 기부도 하고 잘했을 때 사회적으로 잘했다고 상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소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 사회가 밝아집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거죠. 공공적인 거는 어떤 우리가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이 에코2라고 놓은 거는 에코노미 앤 에콜로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경제가 살아있어야 되고, 컬처가 살아있어야 되고, 정부가 살아있는. 자,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은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설계하면 되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건 영어로 돼 있네. 자, 제가 4차 산업혁명 도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갖다 다 해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 형이 상학 인프라가 있고 형이 하학 인프라가 있다. 형이 상학 인프라에서 여러분의 정신적 행복을 다 뭐 해결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도시에서 3제로 인프라 해가지고 일단 카본 제로, 탄소 배출권을 제로로 해야 되고, 쓰레기 제로, 그 다음에 재난 재해를 제로로 하는 3제로 인프라를 필수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웹 2.0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가, 자, 형이 하학이죠. 그러니까 시설 인프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인프라, 형이 상학 인프라,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마트 네트워크, 모든 이제 뭐 국방망, 전상망, 통신망, 방송망, 행정망, 교육망 이런 게 다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런 스마트 네트워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이 또 3개가 있어야 돼요. 3스페이스가 녹색 스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IT 스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가상공간 스페이스도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다 라고 보시고, 이제 그거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한 학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못하는 거고요. 자전 그래서 뭐 자전 이렇게 있는데 설명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대학원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구축 방법에 대해서 하고 숙제도 나가죠. 그러니까 형이 하학을 지금 공부하시는 시설 인프라라고 해서 이제 자, 재난에 관련돼서 그래서 재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재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폭풍이 왔다, 태풍이 왔다, 지진이 왔다, 기타 등등. 모든 재난에 대해서 모든 시설들 많죠. 교통에 대해서도 자, 공항, 항만, 지하철, 철도, 역사 뭐 다 여기 들어오죠. 물류,
환경, 뭐 시큐리티 다 이런 것들이 시설 인프라에 들어오고, 자, 형이 상학, 정진에서는 복지,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경제, 교육, 일자리 같은 것들이 형이 상학 인프라로 저것을,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서비스가 아니라 인프라로 아예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인프라로 들어가는 거고, 기반 체계 통신 인프라도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은행망, 행정망, 방송망, 뭐 전기망, 통신망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평형 최적화해서 이와 같은 또 인프라도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제 인프라고, 그 위에 플랫폼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도시는 우리가 CPS라는 개념에서 올라가는데, 이 CPS에서 분산된 네트워크가 자율화돼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 16가지를 두고 있거든요. 자, 스마트 카본 그리드라고 해서 탄소 배출권을 갖다 양방향으로 해서 최적화 시켜주는 거고요. 쓰레기 문제 양방향으로 최적화 시켜주고, 경제를 양방향으로 최적화 시켜주고, 복지를 양방향으로 하고, 교통, 그 다음에 치안, 에너지, 수자원, 정부, 건강, 국방, 행복, 일자리, 재난, 기술, 교육, 산업, R&D를 양방향으로 최적화시켜주는 플랫폼들입니다. 이건 인프라가 아니고 플랫폼들. 자, 이래서 이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런 도시가 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구글은 다행히, 애플이나 구글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만 한 가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주공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들어오셔서 하셔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요 그림이 뭐냐면요. 자, 그럼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오늘 커제가 알파고에서 바둑 뒀잖아요. 자, 만약에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물인터, 인공지능 다 로봇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알파고 같은 플랫폼에, 만약 알파고가 이걸 다 제어를 한다면 이거 완벽하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알파고를 여러분이 개발하려면은 지금 몇천 원이면 되죠. 그죠? 몇천 원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하는데, 이거 나와 있는 거 지금 제가 요 그려놓은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사물인터 인공지능이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클라우드상의 오픈 플랫폼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하지 않고 네트워킹만 시켜주고 여러분이 그때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만 저렴하게 내면은 사물인터 인공지능 도시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노하우거든요. 다른 친구들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고요. 자, 그런 걸 이용하고, 또는 아마존에서 나온 지금 인공지능 사물인터 플랫폼도 그런 대로 생각보다는 좋더라고요. 아마존도 괜찮고요. IBM도 물론 괜찮아요. IBM도 왓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근데 구글은 아직 그 알파고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런 좀 약간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잘하고 있고요. 자, 이런 플랫폼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 그 탄소 배출권 제로 도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탄소 배출권 제로, 탄소 제로 도시라는 거, 탄소가 제로면은 생태계가 어떻게 되죠? 탄소가 제로가 되면 인간은 죽는 거죠. 모든 식물이 죽어야 되고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탄소 제로 도시라는 얘기는 틀린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제 개념에서는 탄소 평형 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탄소 평형 도시가 뭐냐면은, 자, 어떤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에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식물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탄소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탄소를 가져가야지 광합성을 해서 뭔가 열매를 얻고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있으면 생태계 면적과 각각 생태계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탄소량을 계산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내비두고 탄소를 제로를 시켜야 돼요. 그게 탄소 평형도시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그거를 설계하는 식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에 의하면은 이제 탄소 배출권은 탄소를 평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이 지금 우리가 약 1000만 도시인데 서울이 1년에 탄소 배출을 약
약 4만 5천 톤에서 4,500만 톤에서 5천만 톤 요 사이 매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년에 1인당 약 4.5톤 평균에서,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5톤까지 좀 시원찮은 지역은 4톤, 4톤에서 5톤 1년에 그 정도 탄소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도시에서 이 생태계, 나무와 숲이 얼만큼 많이, 서울만 하더라도 도봉산, 수락산, 아차산, 청계산, 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필요한 탄소를 줘야 돼요. 걔들 탄소 주고, 또는 우리가 도시에서 전기 자동차 쓰자. 우리가 태양광 하자. 지하철을 갖다가 다 전기로 하자.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등급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탄소 표경을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도요, 탄소 표경 도시로 해서 니들 도시 스마트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요, 어느 도시건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해달라 그래요. 제가 이거를 후진타오 대통령 앞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도시를 이런 인프라 밑에서 이런 각각 시스템들이 들어와야 돼요. 녹색 기반의 이런 인프라, 위치 기반의 이런 인프라, 이런 모든 기반의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 보시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환경적인 인프라가 쭉 들어가야 되거든요. 맑은 공기, 깨끗한 수, 그리고 깨끗한 물, 비옥한 토지, 그리고 농작물, 농지, 그리고 에너지 쪽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로서 깔려서 들어와 줘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환경 쪽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태양과 비,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흙, 땅. 이게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절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에서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인프라를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생략하고요. 이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5분만 더 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지컬 인프라가 있는데, 피지컬 인프라가 여러 가지가 아까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는 예를 들면, concierge convenience service for daily life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모든 재난과 사고와 범죄와 여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인프라로 깔자는 거예요. 그 인프라 까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프로비스란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비스에서는, 일단 미리, in advance, 미리 어떤 징후를 predict, 예측해야죠. 지가 예측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피할 수 있게 수단을, 방법론을 다 provide, 제공해주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상황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주는 spontaneous니까 저절로 지가 알아서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 개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 개념의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은 자살하고 싶은 사람 빼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피할 수 있게끔 모든 재난에 대해서 그거를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이걸 해준다는 거고요. 또 환경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또 깨끗한 물을 여러분들한테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죠? 그리고 깨끗한 토양, 이걸 깨끗한 음식, 이거를 어떻게 24시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느냐, 이제 그거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제로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쓰레기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영종도 쓰레기 처리장 지금 다 이미 끝나가는데 큰 문제가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쓰레기 제로로 해서 이런 현상을 없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가 되고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런 깨끗한 환경 속에서 동물과 식물과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으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이거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물과 식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래 애견 산업에 있어서 정말 대박 산업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 방법론이 된다면은 우리가 감성적 치유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운 차원의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로봇만 생각하면 당연히 일자리 줄죠. 근데 이와 같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생각해 내야지만 일자리가 생겨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정책을 하고 있으니 큰일이 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린 피지컬 인프라의 프로비스 개념을 이렇게 설계를 한다 보시고요. 자, 교통에 대해서도 참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죠. 자,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자, 프리딕트 다 하고, 쉐어를 하고, 뭐 교통시설이건 정보건 모두 이미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요. 거기서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도 말씀드린 이제 드론 택시라든가 플라잉 카라든가 하이퍼루프라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예측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컨시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프로비스 개념의 도시 설계는 인프라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 설계를 하건 철도 설계를 하건 공항 설계를 하건 교통 시스템 우리가 지금 BIS라고 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때 프로비스 개념으로 하게 되면 미국으로도 수출할 수 있고요. 유럽으로도 수출할 수 있어요. 왜? 걔들도 아직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아직 거기까지 안 왔거든요. 걔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프로비스 개념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더운 것 같으니까 10분 쉬시고요. 후반전에 정말 재미난 거 많이 있습니다.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줄일게요. 설명을 줄이고 가능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설명이 필요한 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가능하면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포켓몬 고 게임이 뭐라는 건 대충들 아세요. 근데 포켓몬 고가 그냥 어떤 공원이라든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괴물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괴물을 잡아라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꿨죠. 확실히. 그럼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자, 교육이라는 게 현장 교육 갔을 때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 강에 가서 물고기가 어쩌다 저쩌다 강에 가서 댐을 보고 댐의 원리를 배울 때 가상현실에서 괴물 대신에 원리가 가상현실로 나타난다. 교육의 방법이 다 바뀌어요. 예술과 문화 방법이 여기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PS 개념을 포켓몬고를 활용해서 이 스마트 도시에서 새로운 예술과 문화, 교육 모든 방법론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셔야 되고요. 제가 2009년도에 이 가상도시와 유비쿼터 도시 연동 방법에 대해 특허를 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죠. 저는 2009년도에 특허를 낸 거고. 자, 이제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 짧은 문제가 아니니까. 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5가지 인프라를 4차 산업혁명에서 깔아줘야 돼요. 자, 그거를 뭐 보셨다시피 CPS 개념에서 하면서 어떻게 됐건 일단 제가 볼 때 UMV 마켓이라고 있는데 이게 Ubiquitous and Virtual Market이에요. 그러니까 CPS 개념으로 항상 여러분 온라인 쇼핑 앞으로 온라인 쇼핑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이 바로 버추얼 마켓이거든요. 그 버추얼 마켓을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야 돼요. 그렇게 놓고 모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영업이 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진단을 하고, 모든 품질 관리를 하고, LOK라는 건 링크 오픈 나리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링크 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디시전을 메이킹 하는 자, 그런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자, 경제 개념이 이와 같이 해서 이런 인프라가 깔려야지 4차 산업 경제가 살아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교통 인프라 굉장히 많죠, 이거 지금. 보셨다시피 뭐 고속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철도부터 지하철, 공항, 항만 또는 뭐 자전거 도로 무척 많죠. 이걸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이걸 어떻게 네트워크 교통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는데 환승 기다리지 않게끔 해주는 것 또 재미있게 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갈 때 뭐 저도 보면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제가 제 차 가지고 운행하는 게 한 달에 2번, 3번 안 될 거예요. 저거 왜 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그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자우지가. 근데 그게 왜 안 가지고 다니냐면 지금 제가 제 집이 홍대 앞인데 홍대 앞에서 여기 오는데
지금 시간에 가면 1시간 20분 걸리죠. 근데 전철로 가면 30분이면 가는데 차를 왜 가지고 다녀요? 당연히 안 가지고 다니지. 근데 차를 가지고 가면 더 편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내렸는데 거기서 지하철에 내리자마자 버스 또는 택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면 얘기가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컨시어지 서비스거든요. 또 교통 수요자한테 그분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 네트워킹 해가지고 뭐 버스가 됐건 택시가 됐건 지하철이 됐건 얘들이 사물이잖아요. 사물 인터넷으로 지들끼리 네트워킹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던져줘가지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비콘을 배우셨단 말이야. 비콘을 배웠는데 이제 공공 공간에서 이 대중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VMS 볼 수 있는 전광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전광판을 네트워킹 했을 때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여기서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런 방법론을 인프라로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프라를 통해서 도시의 모든 지금 재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버스 정보 BIS에서 버스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재난 정보까지 민방공까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모든 정보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여기서 같이 구축해 주자는 게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물의 시대가 와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거든요. 수자원의 시대가 왔을 때 이걸 플랫폼으로서 이제 안드로이드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스마트 워터 그리드고요. 자,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게 있어서 모든 시설들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주는 플랫폼이다 라고 있고요. 자,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자원을 갖다가 네트워킹 해가지고 얘들을 순환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MB 때도 제가 그때 캠프 때도 자 4대강 죽어도 운하는 반대다 내가 주장해도 안 통했었는데, 자 여기서 수자원을 갖다 순환시키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운하는 안 되는 거죠. 운하가 문제지 수자원에 네트워킹하는 운하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래야지 지하 생태계가 살아나가죠. 물이 살아나야 돼. 자, 그런 개념에 수자원을 설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 도시의 생태계를 갖다가 이 수생태계에 어떻게 네트워킹 하느냐를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인격 수양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허가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내용대로 모든 게 있고요. 뭐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만은 이제 도심 속에서도 이제 그 건물 농장이 있죠. 그 건물 농장이 있고 스카이팜이 있는데, 스카이팜을 갖다가 뭐 귀촌 귀농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지금. 자, 얘들이 추구하는 게 지금 평당 수확량이 도마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평당 110kg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약 지금 도마도 농사 지면요, 평당 여러분이 지금 90kg밖에 못 해요. 스마트하게 해버리면은 지금 현재가 110kg인데 요거는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지가 알아서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평당 수확량을 2019에 240kg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하는 양을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지가 알아서 재배를 해주게 돼 있죠. 재배를 해주고 판매까지 해주는 시스템들이 구축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야, 도시 방제 인프라에 대해서 도시 방제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이런 재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결정해주고 도시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방제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인프라,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NDMS라고 있거든요. NDMS라고 국민안전처에 지금 이 메인 서버 플랫폼이 이만한 TV가 있어서 전국에서 모든 정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제가 이제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사업단장을 제가 하면서 이거를 이제 사물인터에 바꾸자 했는데 안 바꿨는데,
세월호가 딱 터져가지고 정보가 들어오는데 국민안전처 플랫폼에 세월호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다 지금 이 시대에 정보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팩스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서버에 인터넷에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으면 뭐예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스마트 매뉴얼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가 떠줘서 알아서 대피하게끔 컨시어전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죠. 그게 대한민국의 IT 강국의 현실입니다. 자, 팩스가 이렇게 편리한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소셜 시큐리티 인프라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치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은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치안이 잘 돼 있다고 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CCTV가 지능화되는 거 잘 보세요. 어떻게 지능화되나 얘들이. 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데이터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죠. 옛날엔 빅데이터가 들어가서 좀 분석이 조금 엉터리였었거든요.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분석을 다 해주죠.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CCTV가 찍어서 예측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들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제 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 여러분 지금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하선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범인을 결국 잡았죠. 그죠? 왜 형제 두 사람 잡았죠. 그죠? 얘들이어서 사건은 터지고 범인하고 총격전을 하다가 범인을 잡고서 얘가 범인을 저질렀나 확인해 주고 구속을 하잖아요. CCTV를 돌려보니까 사건이 이렇게 터질 때 얘들이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CCTV가 그냥 현상만 레코딩만 한 거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사모님 때 인공지능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찍자마자 얘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 잡아내야 돼요. 이게 돼요.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실제 이제 이게 뉴욕 테러 CCTV를 제가 받아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다 돌린 거예요. 그 CCTV를 찍자마자 이건 지금 사건 나기 전이거든요. 찍자마자 CCTV에서 사람들 다 보면서 이제 얘들의 뇌파에 의해서 얘들의 행동을 분석하거든요. 행동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파라는 거는 진동이잖아요. 진동을 한다는 얘기는 팔을 흘러내릴 때 내 머리가 사실은 움직여요. 움직이는 걸 갖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CCTV의 렌즈가 뭐 1000만 화소도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움직임 다 잡아내요. 거기서부터 파동을 잡아내가지고 이 뇌파일 때는 얘 정신 상태가 이거라는 거 알고리즘을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CCTV 찍자마자 얘가 여기 이제 점수가 얘 지금 0.0인데 여기서 60점 이상이면 얘는 뭔가 범행을 이제 저지를 애들이에요. 찍자마자 60점 남는 애를 경찰한테 연락해서 경찰이 잡으면은 범행은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측해서 대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걸 동영상으로 뭐 얘들은 20점이고요. 뭐 40점 늘어났고 빨간색 나타났죠. 범인완. 범인2. 이게 형제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서 바로 근처에 있는 경찰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이래서 그냥 잡아버리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중국의 신장 지역의 테러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국은 지금 KTX 역사에다가 다 이 테러 방지 시스템 다 집어넣어요. 근데 메탈 디텍터잖아요, 다. 그죠? 메탈 디텍터는 사실은 다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시스템을 지금 KTX에 들어갔는데 테스트 하는데 딱 얘가 이상하게 한 사람을 잡았어요. 잡았더니 마약 한 놈을 잡아냈고요. 또 하나가 잡혀서 보니까 걔는 뭐 600만 불인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 잡혔고 600만 불 가지고 얘가 경찰이 쓰는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한 거를 여기서 잡아내서 바로 중국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시큐리티 인프라 아까 CCTV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은 개념에 의해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아까 그거와 이것도 하고 있는데, 자, 지자체에서 시설물 관리, 유지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교량이라든가 터널, 철도 이렇게 붕괴되면 난리잖아요. 뭐 대형 인명 피해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 경주 리조트 붕괴되면 경주 리조트 붕괴 때도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런 시설물은 모니터링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편하게 쉽게 경제적으로 비전문가가 안전 진단을 해서 아, 내 집이 이 건물이 안전하다 알 수가 있느냐. 이거를 저는 이제 똑같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진동을 잡아내 가지고 거기서 다 안전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거의 다 개발이 됐거든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이 성동구에 집이 100개가 있으면은 100개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찍으면 이제 안전 지수가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그것이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가상 모델링, 가상 시뮬레이션 박스에 그 집의 안전 지수가 다 들어가요. 그럼 100개 집이 있을 때 안전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늘 밤 10시에 폭설이 1m 온다를 데이터 딱 집어넣게 되면 어느 집이 문제 있을 거다 딱 나오면 그 집한테 바로 정보가 가서 예측. 이게 미래 방제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플랫폼 전 세계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업이 진정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애플, 구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거 되는 시스템이고 지금 우리 학생이 석사 논문 쓰고 좀 이거를 박사 논문 지금 쓰고 있거든요. 박사 논문 쓸 정도로 확실히 되기 때문에 저 박사 논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 시스템. 우리 리플레이스에서 카메라 가지고 좋은 작업 많이 하는데 영상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3D 프린터로 이제 이와 같으면 건설을 해야 되고요. 3D 프린터에서도 좀 보다시피 이제 자, 이와 같이 이제 건물을 찍어내고 교량을 찍어내고 하는데 지금 저희 목표가 지금 8월 달까지는 이 교량을 찍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잘 되길 바라는데. 자, 뭐 이와 같이 해서 지금 보다시피 거푸집이 없잖아요. 거푸집이 없으니까 모든 건물이건 모든 아파트건 빌딩이건 교량이건 거푸집 없이 지가 이렇게 프린팅을 지금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는 것도 뭐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제가 특허를 가지고 이 친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 윈성기업의 마웨이 회장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가 학벌이 중졸이에요. 중졸이 고졸, 대졸, 박사 무슨 필요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이분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재료적인 걸 모르고 이 모니터링을 몰라가지고 저희 연구실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저희 산물 인터넷 설명드리고 제가 재료는 제가 IT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특허가 나노도 가지고 있고 나노 기술 특허도 가지고 있고 바이오 기술 특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노 기술에 의해서 지금 소재 개발을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프린터로 콘크리트 찍어내야 되니까 이런 일반 콘크리트로 안 되죠. 당연히 일반 콘크리트 이렇게 뿌리면 그만 물같이 흘러버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좀 다른 재료가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신 대로 공중보건 인프라가 쭉,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좀 제발 좀 사업 좀 하셔야 돼요. 저 메르스 때처럼 뭐 전주 수업에서 하셨지만, 아니 뭐 인프라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모든 데이터 그거 분석하면 질병 다 예측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전국의 모든 약국의 데이터와 모든 병원 진료 기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지금 실시간으로 오잖아요. 게다가 지금 실시간 분석하면 아 어느 지역에 지금 독감이 심각하고 어느 지역에 알레르기가 심각하다 어느 지역에 어쩌고저쩌고 다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줘서 예측 대비를 해야죠. 자, 그런 걸 하자는 거죠. 그런 인프라를 깔자는 거고요. 그런 인프라 깔게 이런 인프라도 전 세계에 아직 없어요. 애플, 구글 안 하고 있거든요. IBM도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시 차원에서 구축해 놓으면 전 세계 지자체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되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뭐 위치 기반에 다 추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메르스 때도 뭐 어떤 친구가 골프 치러 가고 어떤 친구 중국 여행 가고 했을 때 위치 추적을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동으로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인프라가 깔려야지 그게 되죠. 그죠? 자, 여러분 그 처음 친구가 평택에서 삼성병원 갈 때 위치 추적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인프라를 깔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좀 제발 저 혼자 아무리 외쳐도 토목과 교수가 미친놈하고서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미쳐줘야 돼요. 좀 같이 미쳐서 좀 이런 거 인프라 깔자고 좀 해주시면은 뭐 여기서 보다시피 인공지능이 예측을 해주니까 웬만한 거는 해결이 된다. 자, 쓰레기 문제, 쓰레기 제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이미 앱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책상을 갖다 우리 버리거든요. 지금 이거 왜 버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뭐 학생들 좀 불편하대요. 새로운 책상 주겠대요. 그럼 버리지 말고 앱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위치 기반에 매칭을 할 수 있죠.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버릴 게 있을 때 버리는 것을 그것도 쓸 사람이 있으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고를 하고 또는 내가 이거 주기는 아까워. 그래서 좀 싸게 팔고 싶다. 사고 팔고도 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사고 팔고를 잘하면은 탄소 포인트, 그린 마일리지를 주면은 더 잘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에다가 사물인터넷 붙여놓고 사물인터넷에 의해서 쓰레기통이 꽉 찼을 때만 이 쓰레기통 위치에 쓰레기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은 쓰레기 수거차가 이때 출동을 하죠. 그리고 얘가 3번 눌러주게 돼 있고, 뭐 미국에도 특허 나와 있지만은 한국에서 연대 학생이 카피해가지고 하는데 고양시에서 지금 도입을 했더라고요. 또 이제 쓰레기가 이제 뭐 할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것들 여러분 소각을 하셔야 돼요. 소각할 것 되게 많아요. 지금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발전소 소각도 있고 또는 뭐 소각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 소각 시스템에서 제가 본 중에 제일 나은 게 이거예요. 이거 17기 원우가 원천 기술 가지고 개발한 건데요. 여러분 쓰레기 소각할 때요. 쓰레기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쓰레기 다 소각하잖아요. 근데 쓰레기 소각이 보통 800도에서 1000도선이에요. 800도에서 1000도선으로 소각하게 되면 여기서 유해 환경물질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은요. 2000도로 가면서 에너지는 3분의 1만 필요해요. 당연히 2000도에서는 웬만한 유해 화학물질도 다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쓰레기 소각이 필요하다 면은 무적되고 이거 쓰세요. 제가 자신 있게 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공기가 여기서 예열을 해서 얘가 이거 1500도, 2000도 올라갈 때 제가 이거 만져봤어요. 일반 소각로는 다 이거 내화벽도 써가지고 1시간 이상 내열을 해야지 얘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얘는 바로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지는데 만져도 돼요. 왜? 에어가 서큘레이션 하면서 에어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에어가 이제 더워져서 2000도까지 올라가면요. 에너지를 끊어도 지 스스로 타거든요. 그러니 에너지가 절약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 소각 어쩌고 하면 무적되고 자신 있게 제가 권하는 CDS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네트워킹하면 더 좋은 제품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 추천할 수 있고요. 뭐 전자정보 플랫폼 읽어보시고 경제 활성화도 읽어보시고요. 경제 활성화도 지금 보셨다시피 이것 참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5.0 하면서 공유경제가 들어오고요. 탄소경제 들어오고 가상경제 들어오고 플랫폼 경제가 들어와서 이걸 다 합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경제를 살아가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은 게 있다.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교육이 또 바뀌어야 되고, 교육이 뭐 지금 같은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저는 방학 때만 되면 저도 바빠요. 왜 바쁘냐? 학원 가서 공부하기 바빠요. 여러분, 저도 학원 가서 돈 내고 배워야 돼요. 제가 토목과 교수가 무슨 인공지능을 어떻게 알아요? 인공지능 제가 작년에 알파고 나오고 학원에 정확하게 네 군데 가서 인공지능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웬만큼 제가 알고 플랫폼 구축 어떻게 웬만큼 아니까 이 정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문제는 변하는 과학기술에 빨리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계는 인터넷, 인공지능, CPS, 3D 프린터, 로봇 이거 필요한데 이거 아는 졸업생이 있어야지 쓰죠. 없어요. 이거 배우고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이거를 트레이닝을 갖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받으면은 삼성전자, LG전자 오늘 신문에서도 포스코인가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픈 뭐 공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뭐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사회적으로 교육 플랫폼에 의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제가 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방은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할 예정인데, 자, 국방이야말로 모든 무기 체계가 뭐 핵무기가 됐건 미사일이 됐건 ICBM이 됐건 SLBM이 됐건 모든 무기 체계가 사물이잖아요. 얘들을 인터넷에 네트워킹해서 정보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으로 알파고가 대신 싸워준다.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로봇이 나 대신 싸워주는 거고요. 이제 드론이 알아가서 이제 가미까지식으로 제가 대신 싸워줄 거고요. 자, 그거를 네트워킹 했을 때 어떤 전술 전략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재미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할 거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언론 미디어 쪽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인공지능에서 기사 작성하고 소설 쓰고 시 쓰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왔죠. 워드스미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상, 우리 시인 와 계신데요. 시상을 갖다가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고은 시인이다, 어떤 시인이다 하면은 그 작품을 갖다 얘한테 학습을 시켜 놓으면요. 그 학습에서 이 시인의 잘 쓰는 용어, 이 시인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한 걸 지가 분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대학 축제, 자, 고은 시인 딱 지적해 주면은 고은 시인의 시풍으로 대학 축제에 써주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지금 신춘문예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쓴 소설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있어서 그럼 이것에 의해서 시인이나 뭐 어떤 작가들의 일을 뺏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창의력을 더 도와줄 수 있고 그분들의 창의력이 이것에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작품 세계가 열리는 거. 새로운 작품 세계는 그분들이 아는 거하고 지금 제가 아는 과학기술의 미래하고는 전혀 틀릴 때 제가 쓰는 시와 소설이 그분들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개념의 예술, 또 언론 개념도 언론이 너무 중요해요. 뭐 언론이 지금 권력인데 언론이 아름다운 기사 좀 제발 실시간으로 정말 진짜 철가방이 짜장면 배달하는 철가방 아저씨가 그 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한테 봉사했다는 것을 갖다 빨리 아름다운 소식을 SNS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사회가 자꾸 아름다워지죠. 사회 아름다운 것을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언론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 인성, 개인 인성도 중요하지만은 사회 인성을 바꿔주는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근데 언론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 좀 권력이죠, 지금. 그걸 빨리 탈피하고 새로운 사회에 맞는 언론은 빨리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해라. 아니, 기업한테 좀 일자리 만들으라고 해도 아니, 뭐 일이 있어야지 일자리를 만들죠. 아니, 지금 비정규직 몇 명인데 얘들 정규직 하라는 정규직 해놓으면 지금도 놀고 있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한테 기술을 줘야 돼요. 기업이 물론 대기업 삼성이나 얘들처럼 자색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 트레이닝 시스템에 의해서 1주건, 한 주건 이런 수업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아이디어와 특허를 주고 기술을 공유해버리면 제가 아무리 좀 특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저분들이 사업해서 저한테 10%다 20%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저분들이 제 특허 가지고 사업해서 자기가 90% 먹는다. 이거 빨리 사업하죠.
그래서 기술을 공유할 수 있어.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살려야지 일자리가 살리는 거고,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갖다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스마트 에듀케이션, 세 개가 일치될 때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냥 노래한다고 일자리 생기지는 않죠. 자,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 이제 공유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계 또는 IT 장비, 어떤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모두 공유경제 개념에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경제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도덕책에 보면은 자, 저수지가 댐이 무너지려고 해서 하는데 그 구멍에다가 얘가 뭘 막고 있었으니까 댐이 안 터졌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그 행동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이 노력과 여유 시간 가지고 자기가 막았거든요. 이게 공유예요, 이게. 근데 공유 경제는 경제자가 붙었기 때문에 내가 내 지금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프로핏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당연히 나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박 회장님이 지금 사업이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잘 돼요. 미세먼지가 하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잘 되지만 때에 따라 어떤 장비를 지금 놀고 있는 장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놀고 있는 장비를 놀리는 옆에 회사한테 빌려주고 거기서 수익을 가져오면 되거든. 이게 공유경제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 그리드에서 공유경제 개념으로 여러분이 영업기술도 여러분의 노하우예요. 그걸 가지고 옆에 못하는 친구한테 그걸 알려주고 공유를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를 그런 식으로 공유경제 개념에서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가 기반에 깔려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필요한 만족을 공유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일단 내가 짧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볼 때 진정으로 중소기업이 창생한다고 제가 썼어요. 창생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도시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살아나죠. 중소기업끼리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프라로서 들어가야지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자리만 얘기해서는 안 살고요. 일자리 이전에 기술이 살아야 되고 기술 이전에 교육이 살아야지 된다라는 걸 한번 신경 쓰시고요. 그래서 그런데 나라가 뭐 우리나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지도자들께서 좀 문제가 좀 많죠. 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정치인들이고, 자, 뭐 이런 문제가 어느 때부터 우리 지도자가 없어요. 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세월호 선장이 이준석 씨가, 자, 학생들은 죽어가는데 자기는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 진짜 죽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욕할 자격이 있는지,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지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반성해 봐야 돼요. 왜? 우리 지도자들이 여태까지 그런 모습만 보였어요. 그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지도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젊어서 올바른 행동을 할 때 사회적으로 훌륭한 거 훌륭하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박수 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패트리엇 그리드라고 해서 사회에서 아름다운 행동, 봉사, 기분, 어떤 사회에 필요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다 인센티브를 주고 그걸 기리자. ICBM 시대의 사회 헌신, 의병, 의민 창출하는 사회 정의 실현, 사회적 재화 플랫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그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보면은 양반이라는 거를 상놈이 돈 주고 샀잖아요. 양반이 형이 상학적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이 자, 과부가 돼가 총상과부가 돼서 이렇게 됐다. 연료문을 세워주고 효자문을 세워줬다. 연료문의 효자문의 정신적 가치가 화폐로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제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내고서 뭐를 했다. 그러면 그 했다는 게 어떤 그 명예를 제가 사는 거지만 돈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이 저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분이
100조를 사회에 환원했다. 그럼 박수 쳐줘야죠. 박수만 쳐주지 말고 사회적으로 저분한테 어떤 혜택을 주자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우리 박광준 회장님이 자,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매년 자, 10억씩 어려운 기업을 도와줬다 하면요. 자, 천사 기업이라고 인증을 해주고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자, 우리가 여러분이 쓰시는 뭐 그 T맵이라든가 뭐 KT맵, 자, 맵에다 천사 기업 표시를 해서 녹색으로 우리 표시해 줘봐요. 다른 기업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를 아름답게 해줄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사회적으로 안 하고 돈만 있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대한민국은 권력 있는 놈은 나쁜 놈이고 이걸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거를 인프라로 깔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고 사회에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자 착할 선자를 넣었죠. 착한 인터페이스, 믿을 만한 인터페이스, 예절, 정, 사랑, 충, 우, 락의 인터페이스가 이 모든 행위들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북돋아주고 아까 소셜 네트워크에서 미디어에서 지가 인공지능 작가가 써서 소셜 네트워크 빨리 알려서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축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개인적으로 이런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명예를 애국열사, 의인 뭐 이런 호칭을 줄 수도 있고 기관한테 천사기업이다, 애국기업이다 호칭을 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노후연금이라든가 국민성금도 줄 수 있고 특히 학생들한테 취약특전이다, 취업특전이다. 만약 그 군대 간 병사들한테 제대를 갖다 일주일 빨리 해준다. 이거 굉장히 큰 특전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관심병사가 있잖아요. 관심병사를 갖다가 이 공유경지 기반에서 잘 돌보면은 제대 일주일 빨리 해준다? 그럼 관심병사가 있는 게 고마울 거예요. 걔 때문에 내가 일주일 빨리 제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아까 말씀 언론에 의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빨리 전하고 내비게이션에서 천사기업 표시해주고 여러분 주민등록증에도 의인 또는 성인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만큼 훌륭하신 분들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의인과 성인과 위인을 우리가 키워내는 그 사회를 구축하자는 게 인프라로서 깔자. 아니 스마트 도시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전 세계에 지금 저밖에 없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또 복지에 있어서도 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가족이 없거든요. 이분들한테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을 통해서 가족과 만나게 해두고 친구가 만나게 해주고 이런 게 다 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도시들. 자, 저는 이제 저 천주교에서 성당을 갔다든가 절에 갔을 때 부처님이 계실 때 이분들을 가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자마자 비콘이 나를 알고서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 성모 마리아가 저한테 어떤 말씀 부처님이 제가 딱 갔을 때 비콘이 이제 나를 인식했으니까 제가 가서 절할 때 저 부처님이 스마트폰을 통해 저한테 반야신경에 딱 들려서 너 어쩌죠 이게 진정한 종교예요. 그 종교 좀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게 플랫폼으로요. 자, 이런 것들이 도시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서 지금 종교 있으신 분 좀 교회에서 지금 뭐 우리 예수님이건 성모 마리아 지금 간단한 오마이갓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저 지금 비콘 기반에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구축하는데 얼마 돈도 안 들어요. 어느 절이고 어느 교회 이거 해요. 이거 사업 돼요. 제 말도 이거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도시가 그냥 스마트하다고 도시가 아니다는 얘기죠. 사람의 사랑과 정이 살아있는 도시가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웹 인더스트리 4.0의 이노베이션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이걸 어떻게 관제할 것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런 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빼고요. 관제 플랫폼이 있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도시가 우선 예뻐야 돼요. 그리고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고, 디자인이 예술적 감각이 틀려야 되거든요. 이런 개념의 건물들이 들어오고, 얘들이 랜드마크적인 뭐,
돼야죠, 그죠?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괜찮죠들. 자, 괜찮은 것들 몇 개 보여드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컨설팅 해준 중국 양주의 신도시 제가 컨설팅을 해줬고요. 이게 우리가 5기, 6기, 7기 이분이 그 당시 그 건교부 장관 하셨던 모 장관님이시고요. 저희 기수에서 7기들이 다 가서 제가 가서 중국 베이징의 그 명예 뭐죠? 뭐죠? 거기서 사인하는 거고요. 사인하는 거고 제가 실제 설계라고 설계한 게 뭐 라인박스로 한 10개가 되죠. 그래서 뭐 실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시 개념을 설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지자체 설계 또는 요즘 도심재생 많이 하거든요. 도심재생 설계, 뭐 뉴타운, 신도시, 어떤 공단, 뭐 파크, 뭐 많죠 할 거는 지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희 한양대학교는 여러분의 그걸 도와주는 도시. 이게 그 당시 제가 했던 거네요. 그 당시 2010년에 갔었네요. 뭐 그 당시 원우들이 삼성 SDS 와서 삼성전기, 한국통신 KT죠. 대우건설, SK통신, 현대건설, LGCN. 그 당시 우리 원우들이 그 당시면 등록금 한 1,000만 원씩 낼 때네요. 등록금 1,000만 원대 내니까 뭐 이 정도 기업이 왔겠죠, 지들이. 그래서 뭐 같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자, 중국 심양도에서 쿤밍이라는 데 제가 했었고요. 하북성도 했었고, 발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했었고요.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몇 개만 제가 놨어요. 장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표지만 몇 개만 놨는데 저지가 뭐 스마트 시티, 이거 스포츠 시티고요. 스포츠 시티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거. 지금 뭐 이거 며칠 전에 이게 얼마 전에 한 건데 중국의 염성 녹색 개선 스마트 도시를 지혜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지자체가 있으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주민들의 길을 살리는 길하는 게 매뉴팩처링도 포함하고 어떤 에너지도 포함하고 어떤 그 탤런트도 포함하고 그런 모든 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걸 살려주고 소비가 살아야 돼요. 그 소비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름으로써 이게 합쳐지게 돼서 도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지자체 설계에 한번 같이 참여하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그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거든요. 수익 모델. 그러니까 도시를 아무리 아까 이상적으로 설계해도요. 수익이 안 나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익이 나는 모델을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뺏기 지금 없거든요. 저는 수익을 나게끔 해줄 수 있는 제가 특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이게 저만 얘기하는 도시가 스마트 도시가 됐을 때 국제적으로 도시 인증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WHO에서 인증한 안전도시가 인증이 있고 이 팩터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 구축해주고 WHO가 인정하는 안전도시다.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도시 지수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요.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가 저는 설계할 때 인증을 받게끔 설계를 하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증받는 게 이제 그 리질리언 시티라고 있어요. 리질리언 시티가 스스로 치유되는 도시예요. 재난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붕괴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시 스스로 자생력 있게 태어나는 도시가 리질리언트 도시거든요. 리질리언트 도시도 등급에 따라서 지금 이게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랜드 그룹이거든요. 거기서 인증해주는 전 세계 유일한 인증이에요. 이런 인증을 받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아, 우리 도시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오늘 신문이거든요. 오늘 신문 보니까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사업에서 서울 실증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구청별로 뭐 보니까 뭐 파킹 또는 뭐 에너지 뭐 관광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 IoT 사물인터넷 할 거 지금 모집하고 있더라고. 오늘 신문에 모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관심 있으면은
어느 지자체 잡고서 이런 거 하자고 하면은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하고 특허도 제가 제공하면은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오늘 신문이니까 지금 아마 사업 설명회도 아직 안 했습니다. 요것도 곧 뭐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제가 이 정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이 정도면은 저는 대한민국 세계 최고 만들 자신이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 세계 최고가 되도록 그 한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자 제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낚시를 물어주시고요. 물어주는 사람한테 제 영혼을 드리도록 제가 약속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대학원도 들어오시고 저희 또 뭐 연구 같이 하시고 자세한 제가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 전략연구소 뭐 전 세계 누구한테도 안 지는 연구소에 뭐 우선 특허를 이렇게 저처럼 많이 가진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누구랑 해도 이기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는 이런 연구소가 되죠. 여 써놨자 여러분의 자회사이자 아웃소싱한 싱크탱크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략을 컨설팅 해드리니까 한번 참여를 하셔가지고 MOU 맺고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협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조금 빨리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번 책을 한번 복습하시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업을 찍어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방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마 음악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아직 가수가 안 온 모양이네. 그죠? 작년에 싸이가 왔었고, 뭐 좌우지간 아마 우리 회장님 가신다 모양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가서 여기 토목과 우리 이 학생들 한 주점 찾아놓으라 그랬는데 찾아놨을 거예요. 그럼 뭐라도 주겠죠, 뭐.